안녕하세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구제한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절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친구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려고 그래? 친구도 봐가면서 잘 사겨.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야 좋은 곳으로 가지. 학창 시절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은 곳으로 가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솟는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현재 저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입사했을 때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저는 용돈을 챙겨서 고향의 가족들과 모였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에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진 제가 용돈을 건네자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영광이가 이젠 아버지 용돈도 주네. 우리 아들 키운 보람이 있네. 아주 잘 쓰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어머니가 말리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당신은 자식이 한 달 내내 번 돈으로 주는 용돈이 그리 좋아? 일한다고 해도 힘들었을 텐데. 첫 월급이라서 영광이도 기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받아. 아, 영광이가 주는 건데 뭐 어때? 저는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제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기뻐요. 아들이 효도하는데 막으시려고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렇지. 너도 쓸 돈이 많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줘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며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자 막내 여동생이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오빠, 난 용돈 없어? 나도 20살 됐는데 용돈 좀 줘. 왜 그런 말 안 하나 했다. 자, 이건 이 오빠가 주는 용돈이야. 받아둬. 우와, 진짜 내 거야? 고마워, 오빠. 너도 이젠 20살이니까 항상 열심히 살아. 알겠지? 오빠 진짜 고마워. 어째 용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당연히 오빠도 좋고 용돈도 좋은 거지.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여동생이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다른 동생들도 그런 동생을 보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1등이었죠. 그래서 남매들끼리 큰 싸움도 없었고 우애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후에도 동생들 취업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취업하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가족들을 챙길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 5년째 회사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일만 하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아내였어요. 아내는 저와는 다른 회사였던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 약속 장소도 아내가 직접 잡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아내는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장소를 잘못 정하신 것 같길래 제가 정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워낙 남자들이랑만 다니다 보니까 여성분 만날 때 어딜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요?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금방 골랐을 텐데 미리 말씀드릴 거 그랬네요. 혹시 술은 잘 하세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마셔도 한두 잔 정도만 마셔요. 술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워낙 사람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해서 술자리도 좋아하거든요. 의외네요. 연구원으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마시며 무슨 낙으로 지내세요? 술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전 산도 가고 탁구도 배우고 주로 운동하거든요. 그럼 다음엔 저도 운동 같이 해요. 저도 운동 배우고 싶었거든요.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같이 운동해봐요. 아내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퇴근 후 같이 운동도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취미를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아내와 연애가 1년쯤 됐을 땐 아내가 친한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절 인사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인사해. 이쪽은 내 남자친구야. 그리고 오빠, 이쪽은 내 고향 친구들이야. 다들 나랑 10년 된 친구들이니까 오늘 잘 보여야 된다. 저는 아내의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 남자친구 정영광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제가 인사하자 아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절 보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반가워요. 그동안 혜진이가 엄청 자랑했는데 역시나 근사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분들도 다 미인이신데요. 어머, 칭찬도 잘하시네요. 혜진이가 좋아할만 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혜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친구들과 인사하는 절 보더니 아내는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일단 술부터 한 잔씩 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소맥 만들어줄게. 이게 얼마 만에 마시는 혜진이표 소맥이야. 얼른 해줘봐. 저는 아내 처음 보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익숙하다는 듯 아내를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맥주잔이 담긴 잔 위에 젓가락을 올리더니 그 위에 소주잔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아내는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내가 아끼는 오랜 친구들이 다 모여서 난 너무 기뻐. 앞으로도 우리 자주 보면서 잘 지내자. 짠! 기쁜 목소리로 소리치던 아내는 있는 힘껏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순간 소주잔이 맥주잔으로 떨어지면서 수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한 잔 내밀면서 말했어요. 오빠, 여기. 우리 오빠는 술 약하니까 딱 한 잔만 해. 알겠지? 마셔봐. 아주 술술 들어갈걸? 넌 근데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운 거야? 아이, 별거 아니야. 그냥 회식이랑 모임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 이게 다 사회생활이야. 저는 아내의 말이 그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와 아내 친구들 4명과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보는 아내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의 친구들과 남자친구들까지 전부 모여서 여행도 자주 갈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밝은 모습을 제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내와 만남이 길어지면서 어머니가 아내를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내와 같이 시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골에서 가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진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다 보니까 딱 점심시간에 도착했네요. 아내가 난감한 듯 말하니까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먼 길 온다고 해서 내가 미리 상 좀 봐놨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말요? 어머님, 저 집밥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어서 밥부터 먹고
긴 얘기 나중에 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 꼭 딸 같지 않으세요? 그래, 아주 싹싹하고 애교 많은 딸이 생긴 것 같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에서도 어색해하거나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밥을 싹싹 긁어먹는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너 밥도 안 사주니? 무슨 밥을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먹어? 아버님,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꼭 식당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배추에 고기 싸먹는데 배추도 맛있는 거 있죠? 그 배추 우리 밭에서 뽑아온 거야. 아주 달고 맛있지? 정말요? 와, 이런 배추로 김장하셔서 김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밭에 아직도 뽑아야 될 배추가 한가득이야. 집에 갈 때 하나 뽑아가. 아버님, 제가 밥도 이렇게 잘 먹었는데 오늘 같이 배추 좀 뽑을게요. 뭐? 배추를 뽑겠다고? 젊은 아가씨가 쉽지 않을 텐데. 저 대학생 때 농촌 봉사활동도 갔었어요. 저한테 모자랑 몸빼바지만 줘보세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 그래. 아주 의욕이 넘치니까 한번 해봐. 아낸 저희 집에 몇 번쯤 왔던 사람처럼 일까지 척척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걸 보고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몸빼옷을 입고 밭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게다가 배추를 하나 따더니 저를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처음 딴 배추야. 얼른 사진 찍어줘. 알겠어. 거기 서봐. 이야, 배추가 얼굴 2배만 하네. 엄청 커. 그치? 오늘 저녁에 이 배추에다가 우리 삼겹살 싸 먹을까? 진짜 생각만 해도 군침 돈다. 아내는 밝은 에너지로 저희 부모님께도 밝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좀 좋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술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게 아니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 후 저는 아내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처가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근엄한 성격의 장인을 보고 잔뜩 긴장했었죠. 하지만 장인은 첫인상과 다르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혜진이 같이 지내봐서 알겠지만 성격이 여성스럽지가 못해. 하도 천방지축이라서 우리도 걱정이 많았어. 아직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하네. 네, 걱정 마십시오. 부부는 원래 부족한 2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저도 부족합니다. 제 부족한 점은 혜진이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돈 부부께서 아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 우리 아들보다 사이가 더 아들 같아. 그저 둘이 잘 살아. 장인은 그저 둘이서 잘 살라면서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양가 어른들과 수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와 신혼초까진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 고향 친구들도 모두 결혼했을 시점이라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도 갔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일찍 임신하게 됐을 때 아내 친구들이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남편들이 다 같이 왔는데 은혜라는 친구는 아내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자 포도 먹어. 너 포도 좋아하잖아. 나랑 우리 남편이 일부러 사왔어. 정말? 나 먹으라고 사온 거야? 그래, 내가 남편이랑 같이 마트에 시장 보러 갔거든. 근데 너 저번에 우리랑 캠핑 갔을 때 포도 잘 먹는 것 같다고 우리 남편이 사자고 했다니까? 이렇게 임산부 극진히 대해주는 친구들이 어딨냐? 진짜 고마워. 야, 정말 너희들밖에 없다. 고마우면 우리 조카 건강하게 잘 낳아줘.
내가 너 주려고 애기옷도 사놨어. 뭘 그렇게까지 했어. 나 진짜 괜찮은데. 너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조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산모가 건강해야 우리 조카가 내 선물 받으러 나오지.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때 아내의 친구들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아내 친구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축하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빠 된 거 축하드려요. 성별은 나왔어요? 아직 성별은 몰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저도 첫째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되면 정말 달라요. 책임감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전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잘 몰랐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난 몸이 하도 다부져 보여서 늘 강해 보였는데 속은 달랐나 보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헬스장 운영하면서 트레이너까지 하는 것도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나도 이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헬스장을 운영하던 김상원이란 아내 친구 남편은 절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미 첫째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입덧이 심했을 때도 김상원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덧이 심할 때 먹는 임산부를 위한 약이 있다는 걸 듣고 아내한테 사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입덧 심할 때 임산부들이 이런 약을 먹는다고 하던데 당신도 한번 먹어봐. 당신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오늘도 구역질 나서 죽을 뻔했어. 당신 친구 중에 은혜 씨 있잖아. 은혜 씨 남편이 나랑 좀 친해졌거든.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던데. 뭐? 은혜 남편이? 나보다 1살 어려서 그런지 형님 하면서 금방 친해졌어. 됐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도 은혜 남편이랑 자꾸 연락하지 마. 왜? 친하게 지내면 좋지. 당신 친구들이잖아. 싫다니까. 친구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해.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까이 지내지 마. 저는 아내가 정색하면서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은혜 씨 남편이 사온 약도 아니고 그저 알려준 약을 제가 사온 건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하니까 저는 임신 중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볼 테니까 이 약은 그냥 먹어. 내가 직접 사온 거잖아. 당신 지금도 입덧 심한데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진짜 다음부턴 따로 연락 안 할 거지? 나랑 약속했다? 아유,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언제 당신이랑 하는 약속 어기는 거 봤어? 그래, 내가 당신 믿으니까 이 약은 잘 챙겨 먹을게. 고마워. 아내는 그제야 안심하면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임신한 아내가 그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처음에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유빈이 좀 봐. 너무 예쁘다. 그치?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당신 닮아서 눈, 코, 입 다 너무 예뻐. 진짜 나 닮았어? 나 아직도 예쁜 거 같아? 그럼 당신도 아직 처음 봤을 때처럼 예뻐. 우리 유빈이가 당신 닮아서 예쁜 거야. 고마워. 우리 유빈이 잘 키워보자. 알겠지? 나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도 좋은 아빠가 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저는 아내와 예쁜 딸을 잘 키워보겠다며 다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에 오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육아로 매일같이 지친 얼굴이었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어린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방으로 가보니까 아내가 아이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안아서 달래면서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유빈이가 하루 종일 울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 겨우 분유 타서 먹이면 토해버리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저번에 보니까 어린애들은 토를 자주 한대. 여보, 너무 힘들면 좀 자.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지친 아내를 잠시라도 쉬게 해주려고 저는 늘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육아에 지쳐가다가 아이를 외면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100일쯤 지났을 때 기저귀를 갈던 아내가 갑자기 딸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기저귀 갈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갈아. 무슨 애가 먹고 싸기만 해.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애한테 화를 내? 나 오늘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았는지 알아? 냄새나고 더러워서 힘들어 죽겠다고. 애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한 애한테 뭐가 문제야. 이러다가 얘 크기도 전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나 여기 목 늘어난 티 보여? 애가 자꾸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진 거야. 내가 왜 이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집구석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얘가 내 발목을 잡았다고.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할게. 일단 진정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애가 예쁜 것도 이제 모르겠어. 그냥 나 꼴 보기가 싫어. 저는 악을 쓰면서 화를 내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육아를 하느라 외출도 제대로 못한 아내한테 우울증이 왔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단순히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장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여자들한테는 친정엄마가 가장 든든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장모와 따로 만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아내가 요즘 아이 본다고 많이 힘들어해요. 아직도? 저번에도 전화로 힘들어하더니 아직도 그런 거야? 네, 제가 볼 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아내가 장모님께 많이 의지하니까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내가 같이 지내면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아내 좀 도와주세요. 혼자서 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용돈도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아이고, 뭐하러 그래?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린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아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국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장모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 장모는 난감해했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저희가 사는 집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모와 같이 살기 시작한 후로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오랜만에 아내가 웃으면서 절 맞이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정말? 이거 정말 당신이 한 거야? 그럼 보고도 모르겠어?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지. 미안해. 날 위해서 우리 엄마도 같이 살게 해주고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난 당신이랑 유빈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다시 밝아진 아내를 보고 이제야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정말 잘 지냈어요. 장모와 같이 지내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희 딸이 돌이 됐을 무렵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회식하고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못 마시던 술을 마셨던 회식이라 그런지 토요일 점심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용히 주방으로 가다가 저는 아이 방에서 장모 아내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내가 장모를 보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나중에라도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내 뒷조사라도 하면 어떡해? 조용히 안 해. 내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 우리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이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쫓겨나기 싫으면 그 입부터 다물어. 정서방이 알면 너도 나도 끝이야.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주방에 가다가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무덤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 제가 묻는다고 쉽게 알려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물어보느니 직접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평소 아이 방에서 장모와 아내가 대화를 자주 하니까 저는 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사느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서 집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싶었지만 대체 내가 알면 안 될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초조한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머리가 더 복잡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내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거든요.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던 전 그 상황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고 녹음기에 담긴 음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녹음을 튼 순간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대화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녹음 중에는 아내가 장모한테 하소연하듯 하는 말이 들렸어요. 엄마,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러다 그 사람이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어떡해. 언젠가 밝혀지면 그때 정말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가 양다리를 걸치래? 애초에 네가 친구 남편 꼬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놈이 헬스장 한다고 했지?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정서방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미리 알았으면 난 이교로 막았을 거다. 정서방이랑 유빈이랑 혈액형이 같았으니까 다행이지. 달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꼬신 거 아니라고. 그리고 헤어졌으면 됐지 뭘. 어쩌다 눈이 맞은 걸 어떡해. 그래도 점점 커가면서 이목구비가 다를 텐데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지금은 절대 말하지 마. 그랬다간 다 끝장날 수가 있어. 벌은 엄마가 받을 테니 넌 그냥 유빈이나 잘 키워.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던 거죠. 심지어 저한테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던 은혜 씨 남편 김상원이 아내의 상간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양다리를 걸치다가 저랑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 김상원이란 친구는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 트레이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다부지고 예의가 바른 친구였습니다. 저를 잘 따르던 친구라서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는 도무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은혜 씨한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겨우 약속을 잡고 만나려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선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은혜 씨는 저한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광 씨, 왜 이렇게 술을 연거푸 드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혜 씨, 제 얘기 잘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다 듣고 나면 잘 나왔다고 하실 겁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대체 뭔데 그래요? 전화로도 심각하게 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뭔데요? 은혜 씨 남편, 저랑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행동한 거 없어요? 그때요? 별로 기억나는 거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혹시라도 휴대폰을 숨긴다든지 집에 안 온다거나 한 적 없어요?
가끔 친구 집에 잘 때도 있고 시댁에 간다고 외박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결국 은혜 씨한테 녹음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은혜 씨가 녹음 내용을 다 듣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영광 씨네 애가 우리 남편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결혼 전에 우리 같이 여행 다닐 때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고향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년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씨 만난 거잖아요. 우선 은혜 씨 남편이랑 유전자 검사해야 되니까 머리카락이랑 칫솔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내일 당장 만나서 드릴게요. 그리고 참기 힘들겠지만 결과 나올 때까진 꾹 참으세요.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죠. 네, 일단 참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양다리를 걸치는 시점에 저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이 정말 누구 딸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 제 친딸이라면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울 생각이었어요. 어린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아이만큼은 제 딸이길 빌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안절부절이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뻔뻔하게 물었어요.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해? 일이 힘들어서 그래.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때 정말 아내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답했더니 장모가 절 보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랑 소주 한잔 할까? 내가 맛있는 동태찌개 끓여줄게. 네, 정말 소주라도 한잔 해야겠네요. 저는 장모의 말에 소주라도 같이 마시면서 떠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물었어요. 장모님은 가정 있는 사람이 가정을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그런 사람들은 죄를 논할 가치도 없지. 당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한다니까. 가정 깬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갑자기 아내를 보며 묻자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무슨 그런 생각을 다 해. 왜? 요새 TV나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가정 버린 사람들이 사람이야? 짐승이지.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인데 왜 사람 대접을 해줘? 당장 헤어져야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근데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내가? 에이, 당신 내 성격 알잖아. 난 워낙에 가슴속에 뭘 담아둔 성격이 아니야. 난 할 말이 있으면 바로 말하잖아. 저는 그런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러자 장모가 심각해지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딸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다 말한다니까. 비밀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네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소주나 한잔 하세. 장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기가 찼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 장모도 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위 부르면서 저를 아껴두던 장모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일부러 손을 씻는 척하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장모한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사람 오늘 이상하지 않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TV에서 뭘 좀 봤겠지.
입방정 떨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정말 그 순간에도 둘이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장모한테 가서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좀 잘게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서 자게. 수고했네. 그렇게 저는 먼저 잠이 든 척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일부러 다음날 휴가를 쓰고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 씨도 같이 왔었어요. 정말 저희들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정말 믿기 싫었던 최악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은혜 씨는 절 보고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영각 씨, 이거 99.99%면 지금 은혜 딸이 우리 남편 애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일치로 나왔네요. 제 말에 은혜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한테 어떤 아빠인데요. 우리 네 식구 정말 잘 살았다고요.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오열하는 은혜 씨를 보고 저도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끼던 딸이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창틀 쪽에 기대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는데 은혜 씨가 절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요. 두고 보세요. 두 사람 다 그냥 안 둘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와 은혜 씨는 복수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은혜 씨가 되게 조용한 편이라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한번 복수에 눈이 돌아가니까 정말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각자 복수를 다짐하고 헤어진 뒤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퇴근 시간 전에 일찍 도착한 절 보더니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이 시간에 당신이 집에 무슨 일이야? 아내가 놀라서 소리치는 걸 듣고 장모도 거실로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정서방,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퇴근했어? 그 두 모녀를 보니까 저는 가증스러워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두 사람 앞에 던지면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들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제가 결과지를 던지면서 소리치니까 아내는 그 종이를 확인하고 손을 떨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알고 있었어?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게. 난 정말 당신 자식인 줄 알았어. 진짜야. 근데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당신 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미안해. 나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였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날 사랑해? 지금 이 결과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너 같은 여자랑은 단 한순간도 같이 못 살아. 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치니까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던 장모가 저한테 애원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네.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런 년을 딸이라고 편들었던 내가 제일 나빠. 나도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어. 이런 날이 올까봐 늘 노심초사였네. 내 진심만큼은 꼭 알아주게.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전 누구보다 어머님을 존경했습니다. 진짜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모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절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비밀로 묻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잖아요. 장모님도 똑같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가시라고요. 장모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유빈이를 안고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건지 애를 안고 저한테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그냥 얘를 주고 올게. 그리고 우린 진짜 우리 애 낳으면 되잖아. 뭐라고? 넌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애도 네 배 아파서 낳은 네 자식이잖아. 근데 아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어떡해. 당신 이 애 받아줄 것도 아니잖아. 너 진짜 뻔뻔하고 무서운 여자다. 정말 난 연애 때 순수했던 모습이 다 거짓말이었나 싶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난 돈 한 푼 없는 너도 사랑으로 감싸면서 결혼했어. 이 집 얻을 때도 땡전 한 푼 안 보탠 너한테 나 단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었다고. 그런데 네가 나 이런 식으로 배신해? 그때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면서 나보고 몸만 오라며. 아무것도 없는 널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고 부담 주기 싫어서 했던 거라고. 근데 내가 네 실체 다 알고도 널 사랑할 것 같아? 나가. 더러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치니까 장모가 저한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만하게. 내가 미안하네. 우릴 절대 용서하지 말게. 정말 미안하네. 차혜진, 너 빨리 일어나.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당장 일어나.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자 아내가 장모를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 빨리 일어나. 갈 곳이 없어도 여긴 아니야. 당장 나와. 그렇게 장모는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모녀를 쫓아내고 빈집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평소 술도 마시지 못하는데 저는 술을 혼자서 2병이나 마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불효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너 지금 울어?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유빈이가 제 딸이 아니래요. 검사를 했더니 남의 자식이래요. 이제 전 어떻게 살아요?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자식이 아니라니. 네 아내 지금 어디 있어? 쫓아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요. 영광아, 넌 아무 잘못 없다. 너도 몰랐지 않았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 엄마가 내일 당장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 한참을 울던 전 어머니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정말로 바로 올라오셨어요. 저를 본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녀는 어딨어?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이미 쫓아내버렸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아주 쌀 한 톨도 뺏기지 말고 몸뚱이만 쫓아버려. 단단히 화가 난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고 아내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소송을 통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여자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제대로 싸우자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으신지 절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당장 앞장서라. 그 상간남이 한 헬스장이 어디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소송으로 싸우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질 떨어지게 노는 것들한테 수준에 맞게 싸워야겠어. 당장 앞장서라. 결국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상간남이 있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헬스장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김상원이 어딨어? 나와. 당장 나와. 그러자 김상원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달려나왔어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놈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피해 보상? 무슨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데? 내 아들 인생 어떻게 물어낼 거야?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넌 무사할 줄 알았어? 어디 남의 여자랑 바람나서 애까지 만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짐승마도 못한 놈아.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데 김상원은 자포자기한 듯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결국 헬스장 직원들과 그곳에 있던 회원들도 헬스장 대표가 상간남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회원들이 찰칵거리면서 사진까지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어머니를 말리면서 제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지? 근데 어떻게 네 마누라 친구하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야. 형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절 때리세요. 정말 마음껏 패세요. 분이 풀리실 때까지 절 치세요. 내가 널 왜 때려? 내 손 더러워지기 싫어. 난 너한테 법으로 복수할 거니까 딱 기다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헬스장 사건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상원이 무릎 꿇고 비는 사진과 같이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헬스장 대표 인상이 되게 좋던데 그 얼굴로 아내 친구랑 바람난 거였어? 와, 진짜 뻔뻔하다. 저 배신감을 어떻게 보상하겠대? 진짜 멍청하다. 상간남이 아는 더러운 헬스장 절대 가지 맙시다. 진짜 뻔뻔하네요. 아내 친구하고 바람나서 아이까지 낳았다니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결국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회원들의 환불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환불 사태와 줄어가는 회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상간남의 처절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 남편이랑 놀아놨던 뻔뻔한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은혜 씨가 고향 친구들한테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결국 친구들한테 머리끄댕이를 뜯겼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복수하겠다며 은혜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영상도 있었는데 영상에는 전 아내가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친구들 버리고 남자한테 미쳤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너희들 앞에 안 나타날게. 결국 전 아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손절됐다고 했어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겼던 날 장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가 자네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자네한테 정말 피해 보상은 다 할게. 몇 년이 걸려도 할게. 지금 우리 혜진이도 상황이 안 좋아. 그놈의 자식이 애 키우기 싫다고 애만 우리 혜진이한테 떠넘겼어. 우리 남편은 동네 창피하다고 혜진이 내쫓아서 지금 내가 겨우 구해준 원룸에서 애를 키우고 있어. 내 딸 업보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자네 모든 걸 잊고 좋은 여자 만나게. 자네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어. 어떻게 사는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미안하네. 자네한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네. 이만 끊을게. 그때 정말 저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전화를 끊던 장모의 목소리가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지금 은혜 씨도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김상원은 훨씬 더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망했다고 자식들은 다 여자들한테 떠넘기고 혼자서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헬스장도 망해서 빚만 남았고 돈도 없는데 살 길이 있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은혜 씨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안 받아줬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바람핀 사람들의 파국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한 번의 쾌락으로 남의 등에 칼을 꽂으면 그게 결국 화살이 되어서
본인한테 돌아온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업보라는 게 있더군요. 잘못하면 벌이 되어 오고 덕을 쌓으면 복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게 세상 만사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한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